2022 대구 탄소중립 도시포럼 사회를 맡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대구에 눈도 없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많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난주부터 해서 2022 대구 탄소중립 도시포럼 주제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저희가 대구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교통 부문에 어떻게 온실가스 저감을 할 수 있을지 생태교통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대구시도 이제 조례 제정에 따라서 후속 이행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어떤 이행 기반 조례 제도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을 할지 이행 기반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리백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면 뭐 이렇게 양이 굉장히 많은 분야는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체감하는 영역의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또 이렇게 다르게 사실은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산업 부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공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탈탄소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진전들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은 원료 부분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한번 만들어진 제품, 원료들을 다시 사용을 하고 활용하고 고쳐서 쓰고 하는 이 순환 사회를 만드는 게 탄소중립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2년, 3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대면을 잘 하지 않게 되고 배달 음식이라든지 비대면이 이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는 경향성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좀 순환도시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오늘 한 분 주제 발제가 진행이 될 거고요. 뒤에 세 분이서 좀 지성 토론 진행을 하고 오늘 여러 또 기초의회 의원님 비롯해서 기후 강사 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함께 참여를 하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구를 순환사회, 순환도시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주제 발제를 모시겠는데요. 녹색소비자들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유미아 위원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하는데 저희 녹색소비자연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역시 이제 활동가로서 이런 자원순환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순환 사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원순환 사회가 된다라는 것은 녹색 경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SDGs에서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를 우리가 자원순환 사회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사회, 녹색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를 같은 류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를 정말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 선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민운동으로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몇 가지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 도시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 근데 마침 안지영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에 이런 포럼을 기획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일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왜 나왔을까요? 내가 뭐를 눌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지역에서 생각하는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 때 자원순환 파트가 이행해야 될 핵심 내용은 뭘까? 자원순환을 통해서 자원순환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핵심 내용으로 잡고 갈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정부가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환경부가 그 정부 정책을 가지고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에서 그 환경부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운동으로서 자원순환 도시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배워가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 중립 그린 뉴딜을 얘기도 했죠.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의 대응책으로서 이거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기업은 거기에 발맞춰서 ESG 경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시민과 시민사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가 우리의 이제 포인트죠. 근데 대구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탄소를 저감하는 행동, 시민 행동을 실천하고 조직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자료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저탄소 녹색 도시, 탄소 중립 도시 이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봤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어떤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하고 있나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2008년에 우리가 또 녹색성장 시대를 한번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녹색성장 시대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2010년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서 그 지속가능한 도시는 이런 도시일 거야 라고 이제 개념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일단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변화와 침범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지역 자원 이용 효율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좋은 환경의 질을 제공한다. 이런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녹색 도시는 일단 자원이 전략돼야 되고 자원이 보존돼야 되고 자원이 순환돼야 되는 도시가 이게 녹색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도시 이런 도시를 녹색 도시 우리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원순환 핵심적으로 그럼 대구는 어떻게 내용을 갖고 있나 오늘 과장님 오셨는데 좀 이따 토론을 해주실 때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정부는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2018년부터 2027년 10년간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 대구광역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지자체, 무슨 구청에서는 집행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안산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안산 지역에서 안산시 기초지자체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가 특별하게 우리는 이런 기조로 가겠다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 안산시 공무원의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본계획, 정부가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따르는 특광역시에서 시행계획을 짜고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게 기초단위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의 자원순환은 사실 가장 기초, 풀뿌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행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정책 추진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량이에요. 그래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첫 번째는 순환이 아니라 재활용, 재이용이 아니라 분리배출이 아니라 감량입니다. 그래서 배출 자체를 줄인다. 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재사용, 세 번째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그 다음에 안전 처리죠. 그래서
자원을 물질 재활용을 하느냐 에너지를 회수시키냐 이 두 가지로 처리를 할 텐데 발생을 하면 물질 재활용이 우선인 거죠. 그걸 물질 재활용 이전에 감량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이제 정책 추진의 방향에서 우리 시민사회도 이 부분에 동의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짜여졌을 때 짜여졌겠죠? 그 구성될 때 이런 내용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정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서 저 시행계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이 사회 그리고 소비 패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 여행이 증가하고 인터넷 구매가 증가하고 내구재 리스 렌탈 공유 대구도 여기서 비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러면 고령 인구가 증가할 때에 쓰레기 배출의 유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1인 가구가 증가할 때에 쓰레기 배출 유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그 자원, 쓰레기를, 폐기물을 어떻게 감량시키고 순환시키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그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 이런 부분이 정책에 수립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강요되지 않고 그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2022년에 환경부 국정과제를 딱 선언했어요. 선형에서 순환으로. 지금까지는 발생해서 분리배출 잘해가지고 한다. 이런 선형이었는데 이제는 순환시킨다라는 거죠. 분명히 국정과제로 순환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형인데 선형의 정책이 정말 잘 시행되고 있나? 라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 정책을 다 따져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에 자원순환 관련한 정책 중에 핫 이슈가 됐던 두 가지가 있어요. 일회용품 관련해서. 그래서 일회용 관련한 이슈를 보면 일회용품 그 사용 금지에 대한 정책이 11월 24일부터 시행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정책이 1년 계도 기간을 거치겠다 하고 환경부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다 아시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6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6월달에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유예돼서 12월 2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또 선도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사용 억제, 사용 무상 제공 금지 이를 정책이 기조로 갔었는데 11월 24일부터 시행되려고 했는데 그것이 1년 계도 기간을 거치겠다.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를 하는데 무상 제공 금지를 지키지 않아도 벌금형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벌금형을 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너찌의 스타일로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11월 1일날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관련해서는 계속 6월달에 우리가 그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6월 며칠날 시작하려고 했는데 3일 전이가 며칠 전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절대 안 된다 어렵다 하니까 갑자기 며칠 만에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12월 2일날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12월 2일을 막상 맞이하는 환경부는 또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선도지역 두 군데 세종시하고 제주에서 먼저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한 거다. 사용 후 그러니까 쓰레기가 컵이 일회용품이 발생한 다음에 사용 후 처리에 대한 거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주는 정책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주는데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회용품 자체를 생산하는 거에 대한 규제는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생기는 거죠. 질문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좀 생겼고, 선도 지역으로 이제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가 선도 지역으로 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회용품 보증금제 선도 지역에서는 이행 준비가 되었나? 그러면 제주하고 세종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선도 지역으로 두 군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쪽에 제주 특별시하고 세종 특별시는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됐고 시민사회랑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회수 체계라던가 그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이라던가 다 대화가 됐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일회용 사용 줄이기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은 누구랑 논의해서 이렇게 유예시키고 계도 기간을 만들어 가는데? 라는 거죠. 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뉴스 보도자료를 쭉 보다 보면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불편해서, 기업체들이 불편해서 소비자의 의견보다는 기업체의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관련해서 쭉 이렇게 이제 경과를 거쳤는데 12월 2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한 달이 되는데 제주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궁금하니까. 제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가진 업체에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제주에는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를 가진 데가 없다. 그냥 작은 소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커피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자원순환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지자체, 풀뿌리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 그 집행계획,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들이 반영돼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전국이 다 동일하게 가야 된다. 이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집행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회용컵을 겪으면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다 일회용컵 100개 이상, 전국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체가 운영하는 매장이 1차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동시에 다 시행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주지 말고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시에 시작해달라라는 게 이분들의 대표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정책 반영으로 돼야 될지 모르겠고 시행하기 전에 저희 녹소연에서 텀블러를 쓰는 사람들한테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기업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텀블러 인센티브 준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텀블러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여기 그 자료집에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엔젤리너스 여기 400원 여기 메가커피 여기 작은 커피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원 아니 0원 백다방 100원 쭉쭉쭉쭉 보면은 폴바셀 500원 여기가 제일 세고 나머지들은 파리바게트 0원 뭐 공차 0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지역사회에서 텀블러 인센티브를 하는 자발적으로 또 소호 자영업자 커피집들 자발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지역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 기업들한테 가게들한테 대구시 뭐 수성구에 집행계획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우리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 여기서 보시면 일회용품 뭐 일회용품 품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환되는 건데 현행은 무상 판매 금지였다면 사용 금지로 가는 거예요. 강하게. 근데 이 부분이 사용을 해도 1년 계도 기간을 통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를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봐요. 환경단체하고도 토론을 해봐요. 우리 사회, 우리 시민운동하는 이 그룹 내에서도 토론을 해보는데
감량, 자원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감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순환, 자원의 순환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되죠. 지역사회가 같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거 하나만큼이라도 좀 해봅시다 라고 결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범주는 어디고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뭘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목표는 사용전 감량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300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러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사람과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의 폭이 600원인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 인센티브를 더 크게 하는 거죠. 500원, 1000원까지도 하면 더 잘 참여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센티브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시대가 저는 이 시대에 이 기후 위기 시대라 그러고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애국자가 누구냐? 탄소를 저감시키는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탄소를 저감시키는 사람들한테 잘했다, 고맙다라고 지자체, 정부가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담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감량에 포커스가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민간 협력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복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중앙정부가 만들어진 정책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지역화에 의해서 지역 특성에 담아낸 이런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하고 이런 정책 자체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민간 거버넌스가 운영돼야 되고 문화운동으로 녹색 소비 문화운동으로 전개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공한 사례와 시도도 있는 거예요. 친환경 프라이부르크 컵. 이 부분 이제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이 부분이 뭐 정부 정책이 시행된 게 아니라 하나의 커피집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시행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프라이부르크 도시라는 그 전체에서 시행되는 이것이 문화로 갖고 이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활동 그 자발적인 활동에 제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가 딱 포스터와 함께 붙었을 때 한꺼번에 다 없어졌잖아요.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만 비판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 좋은 세상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좋아진 세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저렇게 비판적으로 된다 하면 그 비판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저 선도도시 그 다음에 계도기간이 적용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비판만 하고 있을 건가 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시민운동, 민간 거버넌스 오늘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지역 대응이 필요한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대응이 필요하죠. 그래서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에서 만드는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에 시대성이 담겨야 된다라는 건데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녹색 소비자연대는 기후 위기 시대다. 그리고 문화 소비 시대다. 그리고 녹색 소비로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 소비 시대이기 때문에 녹색 소비 문화로 이 시대의 문제를 좀 풀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녹색 소비 생활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녹색 소비로 지금 사회의 문제를 좀 해결해 가자. 쓰레기 문제잖아요. 일회용품 문제잖아요. 그럼 녹색 소비로 그 녹색 소비 행동의 실천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거를 제도화하고 그 실천하는 시민들의 힘이 조직돼서 그 좀 우리 사회를 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녹색 소비 생활 정치 시대로 규정하고 그런 운동을 좀 힘있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 자원순환 계획은 개별적이고 단위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에 맞는 정책 비전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의지는 충분하시다고 저기 예측이 돼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많은 분들이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릴 때 뭔가 하나를 좀 만들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를 찾아봤어요. 대구에 오니까 대구에는 이미 의지를 밝혔죠.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만드셨어요. 2022년 4월에. 내용을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처분, 발생 억제, 재사용을 이렇게 정부 정책 흐름하고 맥을 같이 하고 5년마다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5년 만들어졌나요? 좀 이따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하겠다. 기본 조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실천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밖에 필요 사업을 하겠다.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주신대요.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주신대요. 그래서 근거로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의 베이스가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획만 하시면 민간 거버넌스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관련한 조례도 한번 찾아봤더니 교육청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달서구, 수성구, 중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만들었어요. 구가 몇 개인가요? 여기 대구에? 8개. 그러면 이 세 군데랑 먼저 조인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 세 구가 빛나게 되면 나머지 5개가 쫓아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선도적인 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부러웠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자원제한령 2030 로드맵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11월 달에 발표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데 예산까지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큰 틀에서 처리, 그 다음에 산업, 그리고 시민이잖아요. 세 파트가. 대구 시민이 얼마예요? 400만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30? 240. 그랬구나. 부산이 400만인가? 230만이 하는데 시민 예산이 1.8인 거예요. 여기 보면. 저기 굉장히 제가 이 숫자 약해가지고 보이는 대로 보면 900단위가 넘는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 10밖에 안 되는 거죠. 11 정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230만이 움직이려면 10일 갖고 되나? 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잘못한다라고 비판하지 말고 내 스스로 너무 나는 이렇게 분리배출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는 자책을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반을 봐야 되는 기반.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반을 봐서 기반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 잘하고 있는데 이 기반이 조금 균형이 안 맞았으면 균형 있게 가자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제안을 하려면 볼 줄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의견을 실행을 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으면서 그냥 하자라 그러면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그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발생량을 감량하는 거기 때문에 1인당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에서. 국가에서도 2016년 대비 2027년까지 0.86까지 줄여보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사는 경기도도 0.86 정부 정책으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구는 찾아봤는데 못 찾아가지고 저렇게 해왔는데 1.3. 아니 지금이 작년까지 1.3kg. 아, 대구가 많이 나오네. 대구 많이 나와요? 많이 줄여야 돼. 많이 줄여야 돼요. 1.3. 근데 0.86의 목표는 맞췄겠죠. 엄청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예산을 그렇게 10일밖에 안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지역보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폐기물 순환 이용률, 최종 처분율 그런 거잖아요. 최종 처분율을 경기도는 정부는 3으로 했는데 경기도는 8로 했어요. 최종 처분을 더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자체나 정부가 갖고 있는 목표 대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일단 봐야 되잖아요. 보는데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녹색 소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녹색 소비자 연대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단체 이름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속 가능한 소비 사회를 꿈꾸는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를 너무 기니까 녹색 소비자라고 하면 녹색 소비자의 눈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시각으로 제도, 예산, 정책, 이행, 성과 평가를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첫 번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태. 기반이 안 돼 있는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기반은 어떤가? 그리고 정부와 기업만 보지 않고 우리의 행동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쓰레기는 얼마만큼 나오나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종량제 10리터가 나오는지 8리터가 나오는지 20리터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리배출할 때에 어떤 품종이 많이 나오는지 비닐이 많이 나오는지 종이가 많이 나오는지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보시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집에 플라스틱이 많이 나와. 근데 일주일을 살면서 지난 무게를 재봤더니 아니면 개수를 세어봤더니 플라스틱이 10개였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8개로 한번 줄여볼게.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대구광역시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대구광역시도 와 우리 도시 시민들은 이렇게 노력을 해. 이렇게 자랑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줄어드는 게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의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갈등 관계로 풀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 협력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을 만들기 운동 많이 할 때 주민들한테 뭐 하십니까? 그러면 분리배출, 쓰레기 다세대 주택에 거점별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평가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자발적 주민활동 결과는 매우 부정적인 거로 나타나고 쓰레기 줄이기 활동은 성공할 수 없다고 스스로 비판을 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책임과 주민들이 이제 지도자가 있죠. 마을에서 이거를 관리하시는 지도자, 리더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평가가 뭐냐면 참여하는 주민들의 책임과 의식이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해요. 잘못된 이래서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해서 잘 갖고 나오는데 갖고 나온 다음에
주민들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 협력으로 풀어야 될 과제인 거죠. 근데 민간 협력으로 풀어야 될 과제 그 지점에서 풀리지 않아서 안 되는 문제지 참여하는 주민들의 책임과 의식이 부족해서 안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비판하지 말자. 안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요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민간 협력 과제로 좀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 거점별 특성을 전제로 한 민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고 행정이 이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전국에서 전국 녹색소비자연대가 수도권의 5개 도시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쓰레기를 좀 줄여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봤거든요.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해봤는데 이 활동인 거예요. CBS, 커뮤니티 베이스 소셜 마케팅이잖아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은평구랑 같이 했어요. 은평구. 근데 은평구랑 했을 때 이 은평구가 맨 처음에 이거를 하겠다는 시범 사업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은평구 그 자원순환 담당 과장님하고 협력 토론을 하면서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5개월 동안 회의를 했고 5개월 만에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은평구 25개 구 중에 은평구 25개 동 중에 한 개 동에서 이걸 해본 거예요. 해봐서 주민들이 일단 모였죠.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 있는데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토론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 쓰레기 분리 배출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토론을 하다가 잘 될 수 있는 목표는 거점 배출이야. 주민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점 배출을 하고 재활용품 판매를 하면 돈이 생기니까 그거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 주자. 이 거점 배출과 재활용 인센티브 제도를 목표로 설정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주민들이 얘기하고 소그룹을 토론해서 매주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플라스틱하고 재활용품, 자원 순환할 수 있는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하는 양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좀 까먹고 있다가 은평구가 이 정책으로 전국 2위를 한 거예요. 그 정부 정책 평가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평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죠. 그리고 은평구는 한계동에서 시작했던 것을 예산을 그 첫 번째 이거는 저희 녹색소비자연대가 외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은평구에 갖다 투자하면서 했는데 우리도 5개 지역에서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안 됐고 여기 하나 남은 거거든요. 했는데 자체적으로 5억을 만들어서 25개 동에 이거를 더 확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전국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에 벤치마킹하는 지역으로 됐죠. 그래서 이 담당 과장님을 안산 지역에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과장님의 노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다세대 주택에 지금 다세대 주택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하얀 비닐봉투에 모든 거를 다 섞어서 묶어서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 거점별로 배출하면서 아파트처럼 분리배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2시간인가 분리배출 시스템을 딱 펴놨다가 2시간 동안 있다가 2시간 만에 이걸 걷어요. 걷고는 거기를 싹 정리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고 걷는 것을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까지 그거를 기다렸다가 그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거를 걷어서 가잖아요. 근데 분리배출한 거를 또 이제 수거업체가 가지고 가야 되죠. 수거업체가 가지고 가는 거를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발견한 거예요. 유리병 같은 경우에 압축하니까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하는 업체는 비용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압축하다 보니까 또 깨지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현장성을 담아내서 성공한 게 은평 모아모아 그 정책이더라고요. 이것이 민관이 함께 하니까 이 은평구 모아모아 정책이 성공하고 쓰레기를 좀 줄여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이 분리배출이라던가 쓰레기 감량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맞는 모델은 뭘까?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정부는 이렇게 자원을 정가적으로 순환하는 이용 체계를 만들어서 소비, 관리, 재생, 생산 이 순환하는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소비잖아요. 생활 속에서 폐기물을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저 관리는 정부가 하는 거죠. 지자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재생은 산업이 하는 거잖아요. 정부와 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은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그랬을 때 이러한 관리 민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이 통계치를 보면 절대 쓰레기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저희가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소비자랑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 내용 중에 하나는 포장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재는 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포장재는 기업이 만들잖아요. 근데 기업은 포장재를 통해서 제품의 정보를 알리고 소비자가 그 포장재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정보도 있지만 근데 소비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소비자는 포장재가 어떨 땐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일단 쓰레기 발생을 줄여가는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거, 포장재를 분리배출할 때 쉬운 거, 그 다음에 지구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포장. 뭐 이 정도의 포장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가 있잖아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지금 하나 있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맥주병, 소주병, 음료수병 이 보증금 제도인데 30원, 20원 할 때는 이것이 순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130원까지 올라가니까 회수율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소비자 직접 반환율이 65%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가니까. 인센티브가 되니까. 이것이 하나가 이 인센티브가 얼마나 소비자 행동을 유인하느냐라는 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70원에서 지금 350원까지 한대요. 그러면 소비자가 쉽게 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리고 만들고 그게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포장재하고 자원순환 보증금 관련해서 소비자고 EPR은 생산자 책임 제도인 거죠. 자원이 부족하니까 생산자 책임 제한령 제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하는데 저 부분에 있어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으로 내는 거예요. 부담금으로 내는데 의무율이 매년 바뀐대요. 그리고 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이 순환이라는 것을 순환 안 되는 것을 경제로 대체할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휴대폰, 전자제품 순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휴대폰 회수율 안 된다라는 거 언론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대구에서도 휴대폰 많이 쓰잖아요. 그럼 회수 체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수라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회수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내가 여기서 쓰고 서울에다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내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이 자원순환 시행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조례 있고 로드맵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구 녹색 소비자연대에서 초록초록 곳곳 아까워가게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조례 대구광역시하고 구하고 이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서 도시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 변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녹색 소비자의 전환을 위한 행동 변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하고 교육하는 거. 이거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육하는 이유는
우리가 녹색 소비자를 양성하는 건데 우리가 녹색 소비자를 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있어요. 녹색 소비자의 눈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1+1을 중요시하고 가격, 뭐 저가를 좋아하는 소비자를 합리적인 소비자만 키워낸다면 우리 사회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자를 원하느냐, 녹색 소비자를 원하느냐,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소비자 교육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저희는 녹색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녹색 소비자를 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녹색 소비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모니터링하고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하는 활동을 행동 가이드로 만들어서 우리 이 시대의 보편적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해보니 이렇더라. 그걸 현장의 경험으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 거버넌스가 많이 만들어져요. 소비자의 자리를 많이 의견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얘기할 것인가.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을 때 녹색 소비자의 의견이 제시돼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녹색 소비자를 양성하고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색 소비자의 행동은 지방정부의 환경 부담을 절감시키는 시민인 거죠. 그러면 이 훌륭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드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포인트를 줄인다는데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주셔야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애국자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안산 지역에서, 안산에는 지역 화폐 다운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카드를 가지고 동네에 있는 나들 가게에 가서 제가 친환경 마크가 있는 세제를 샀을 때 거기서 탄소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형 마트에 안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상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나들, 우리가 제로웨스트나 뭐 알맹상점이나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내 아파트 아래에 있는 가게에서 리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뭐 이러한 사례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장님도 오시고 위원님도 오시고 시민단체도 오셨으니까 한 군데만이라도 이런 모델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걸어서 15분 내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부러 어디를 찾아가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제는 우리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의 그 비전이기도 하고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삼터에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어린이집, 내가 이용하는 가게, 내가 이용하는 카드 뭐 많잖아요. 우리 옆집이 생산하시는 생산자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색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녹색 소비 사회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희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높이로 어떤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오늘이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살리고 회복시키는 희망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녹색 소비자 행동 다양한 실천 방안들 정책적으로도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들 토론 시간 진행을 할 텐데요. 토론 진행은 저희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순환본과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선 위원장님이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줄 수 있는 그 힘이 시민에게서 나온다라는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 소비자의 눈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2023년을 준비해도 좋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서도에서 우리 요 포럼이 저기 이제 뒤에 있는 것처럼 시민 포럼으로 4회 연속 시리즈로 계속 되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원순환의 도시에 대한 주제인데 아무래도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지금 의자가 거의 다 찼는데 확실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함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정경제에서 사실은 순환이 출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YWC 활동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Y에서도 이런 운동을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참 많이 바뀌어 왔다고요. 과거의 자료를 보면 뭐 개미장터, 코끼리 복덕방 기억나시죠? 추억에 일어나신 이야기들인데 또 뭐 중고장터, 녹색장터, 또 대구시도 금요장터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금요일마다 우리 두류공원에서 함께하는 장이 있었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고 이런 그 단어의 변화와 함께 또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운동들을 곳곳에서 해왔는데 제 기억으로 1900년대에 그 YWCA가 전국 51개 연대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의 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른삶 실천 운동을 하면서 이런 가게 이름들을 좀 통일해보면 어떻겠냐, 운동성을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나온 단어가 아나바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 아나바다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지? 아껴 쓰고 나눠서 지금 누구나 다 아는 단어지만 근데 만들어 놓고는 딱 그 처음을 붙이니까 약간 일본말 같은 거예요. 지금은 익숙하셔서 그런 느낌 없을지만 저희 처음에 정말 좋았는데 아나바다 좀 일본말 같다. 그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그래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뭐 제 애가 클 때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그 설명을 얘가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니네 엄마가 Y 운동을 하니까 자료를 좀 받아서 발표해라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모아두면서 이를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이제 아나바다라는 뜻은 다 아는 아까 우리 또 설명하실 때도 있으시는데 아까와 가게? 아까와 가게 이것도 약간 일본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겠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가게, 뭐 주식회사 민들레 이런 상시적인 가게들이 생기는 이런 또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은 생각이 순간 이르르 스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경제 아까워서 한 번 더 쓰면 좋겠다라는 여성들의 지혜 여기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이미 뭐 환경, 생태, 기업의 자원순환 이런 데까지도 아주 거대 담론으로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앞서서 발제해 주신 분에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5시까지여서 7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해주실 텐데 소개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들도 같이 들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소개부터 드릴게요. 우리 여기 순서지에 3쪽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고 진행도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녹색 소비자 연대의 최송은 팀장님 박수로 인사드리고요. 한소중립 생분해서 음료소 제 산업협의회 우리 회장님이세요. 안홍태 회장님. 과장님 말씀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관의 중요성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대구시의 자원순환 과장님 이모건 과장님. 자 그러면 우리 최 팀장님부터 준비하신 발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소비자연대 활동가 최소문이고요. 저는 윤희영 상임위원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이제 발표문을 받았을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마을 생활권 중심으로 녹색 매장, 녹색 학교, 그린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탄소중립 도시를 위해서 자원순환 실천을 할 때 한쪽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멤버 전 구성원이 저는 참여를 해야 되고 그게 마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제가 3, 4년 전부터 이런 자원순환 활동을 해왔는데 원래는 이제 소비자 연대이고 저희 이름도 그리고 소비자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줄이려고 해봐도 제가 소비자로서 갔을 때 판매자나 생산자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저 그냥 다 용기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일회용기에 포장된 음식이 다용기에 담겨져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로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냥 시민으로서 노력해도 이게 한계가 너무 크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랑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명의 사장님, 소상공인을 변화시켜서 그 가게에 오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이제 변화시키자. 이게 처음에 출발이었고 19년도부터 그래서 그런 가게들을 발굴하고 함께 실천하는 그 사항들을 정리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아까와 가게 그 리플렛도 저희 독수연에서 만든 건데요. 그게 뭐 일회용 아까와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긴 아까와 해서 아까와 가게라고 지었어요. 이런 가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가게들 실천 영역을 매년마다 확장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실천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부분은 저는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런 가게들이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또 문제도 제기해주고 그래서 이런 가게들이 더 많이 이제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불경기고 그리고 이런 가게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용기를 대여하다 보면 수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는 일반 플라스틱이나 비닐보다 훨씬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작년부터 대구시 자원순환과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아까와 가게들이 좀 더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시민들이랑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이런 가게들이 실천을 더 확장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한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장재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올해는 조금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포장재나 다용기나 이런 것들 지원은 가능하지만 뭔가 그 가게에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시민들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특히 요즘에는 대부분 다 20, 30대들은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활동들의 지원이 좀 되게 미비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아쉽다고도 느껴졌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판이나 이런 것들 제작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현판 제작만 딱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청별로. 그래서 그 부분도 현판은 제작했는데 뭔가 시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 이걸 아예 실어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홍보가 되는 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도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 리스트 안에 뭐 문구를 판매하는 가게도 있고 책방이랑 옷가게, 카페, 음식점 다양하게 되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좀 선호하는 거는 학원이나 그리고 도서관, 뭐 일반 그냥 공공기관들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런 데서 일회용을 더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이나 도서관은 그런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장소에 와서 일회용을 아끼고 자연스럽게 그런 걸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시민들에게 그런 게 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리바리라는 장터예요. 이 장터는 사실 올해 원래 대구시에 제안을 해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영국 브랜드에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랑 같이 열기도 했는데 이 장터가 이제 저는 알리고 싶은 이유가 여기서는 모든 멤버 구성원이 다 노력을 해요. 그게 생산자, 그리고 여기 장터를 찾는 소비자, 그리고 운영하는 측도 이제 자원순환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생산자는 판매하는 물건을 제작할 때부터 이제 일회용품을 안 쓰고 그리고 최대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비건 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물건을 세팅하고 또 포장하는 과정에서도 일회용 포장재를 안 쓰고 원칙이 이제 다용기에 담아갈 수 있게 벌크로 다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와서 다용기나 그리고 장바구니뿐만 아니라 천주머니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들고 오고 또 운영 측에서는 그 장터를 세팅하는 그 전 과정에서 제가 포스터 하나도 인쇄할 때마다 다 2년지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다 구성을 하고 또 지나가다가 대구 시민분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일회용 포장재를 기부받아서 한살림이나 여러 마트에서 쓰이고
그냥 야채 플라스틱 포장재가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지는데 그런 것들 기부받아서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요소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이게 아무리 뭐 가게에서 실천을 한다 해도 소비자의 지지가 없으면 사실 올해에도 이 아까워 가게가 한 6군데 추가됐는데 반면에 이제 없어진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가게들이 이제 지지를 받으려면 어쨌든 판매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늘어나려면 저는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장터 안에서 뭐 그릇 수리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없이 요리하기 이런 워크숍들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같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자원순환 사회를 실천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소비자가 만약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버리면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동시에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기 위해서는 저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나 이런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시켜주는 것과 그리고 기업들에도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구는 카페 골목도 많고 개인 소상공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가게들 오히려 중심으로 했을 때 요즘의 세대들은 그런 작은 가게에서 이제 뭐 커피 하나가 맛있으면 줄 서서 먹고 이런 문화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가게를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저는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활용도 아까 전에도 많이 나왔고 뭐 그런 걸 잘하는 모아모아라든지 이런 이미 실천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재활용 시스템도 너무 궁금해서 선별장에 이제 10일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이제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재활용법이랑 실제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민간 기업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공정하는 과정이랑 이게 뭐 정부에서 말하는 거랑 전국 단위랑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런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유리병도 바카스나 이런 거 먹고 뚜껑을 열고 버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닫아야지 재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다 현장 가야지 뭔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상임 위원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 중심으로 이런 실천이 퍼져나갈 때 뭔가 실질적으로 진짜 이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게 선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교육을 거의 1년에 몇 번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게 자원순환과랑도 같이 하기도 하는데 더 하고 싶어도 이게 기회도 안 생기고 뭔가 비용이 드니까 여건 마련이 어렵다고 하셔서 좀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서 어린아이부터 뭔가 어른까지 진짜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사실 뭐 인력도 일단 계속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일해보니까 그냥 스티로폼 박스를 계속 서서 그냥 식칼로 떼는 식의 반복 행위를 하는데 너무 인력 낭비 같은 거예요. 서 있는데. 근데 거의 다 테이프나 뭐 성장 스티커를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가 한 집에서 하면 되게 쉬운데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돈도 낭비되고 인력도 낭비되고 너무 낭비인 것 같아서 이런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는 것 중에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종이팩이나 이런 것들 동사무소나 이런 데 주민센터 가면 다 회수하시고 휴지로 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도 주민센터마다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데는 주입팩을 받아주고 어떤 데는 주입팩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가봤을 때 여긴 되는데 여긴 또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무슨 요일만 되고 이런 게 있었을 때 직원분들조차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너무 갈증을 느껴서 모든 구의 주민센터를 다 전화를 돌리거나 찾아가서 이거 다 정리를 했어요, 데이터를.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제 대구는 한 업체에서 들고 가는 거예요, 종이팩을. 근데 실제로는 어떤 데는 안 받아주고 주입팩을, 어떤 데는 받아주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위에 물어보니까 이제 공문이 제대로 안 내려가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하나 뭔가 저는 시민 입장에서 이걸 다 시민들이 알아서 풀뿌리부터 시작해서 하세요 이런 것보다 정부랑 같이 하고 또 지자체랑 같이 해서 이런 개선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뭔가 시민에게만 떠맡겼을 때는
너무 레벨이 높지 않나? 진입 장벽이?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저는 봤을 때 주민센터에서 뭐 이웃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선반장? 자기가 안 먹는 걸 갖다 줘서 이제 그런 걸 나눠 먹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돌보면서 또 음식물도 어쨌든 자원이니까 그런 걸 낭비하지 않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전에도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쿠팡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는데, 반면에 전 또 자원순환 도시로 가기 좋은 요소가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 번개장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다 새 물건 사지 않고 그런 데서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뭐 중고 가게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당근 앱에는 정말 나눔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그냥 새 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다원가 이런 아름다운 가게나 중고 매장이 늘어나면 더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재활용 교육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물질을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방식 두 가지 다 실천을 같이 할 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시민들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게 출발이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출발을 이어서 지자체에서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뭔가 그런 지원들보다도 그냥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교육에 있어서 같이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위원장님하고 아마 맥락을 같이 하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동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전시 행정이라는 거죠, 보통. 사진 찍고 끝나는. 그게 좀 충격받은 우리 젊은 친구의 눈도 있었고요. 예, 열정적인 우리 젊은 청년 활동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안홍태 회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의 한 40여 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최근에 등록을 했고요. 탄소 중립, 예전에는 생분해 성립 소재인데 생분해 좀 너무 길어가지고 뺐습니다. 탄소 중립 성립 소재 산업협의회라는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협의회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맡고 있고, 구시에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안홍태라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저희 협의회는 짧게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도, 경상남도, 전라도 업체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기업체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대안의 제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특히 대구 섬유 산업도시다 보니까 특히 섬유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여주에서 나오는 많은 지금 자원 파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다 막아보자, 그리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모여보고, 그런 모임을 한 지는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항상 느낍니다. 오늘 대구시 자원순환 과장님, 이무건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 자리에 환경부 국정님이 계셨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자리가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오늘 토론도 생산자와 소비자와 그리고 관리하는 관이 함께 모이는 이런 자리인데, 저는 이렇게 이런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시민단체, NGO 단체들까지도 함께 우리가 이런 후손과 자연을 위한 탄소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저감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행동과 실천하는 녹색 소비는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생산자 중심에서 그리고 관에 대한 좀 작은 발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가부가 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2003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친환경 소재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갑자기 환경부가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소재, 생분해 소재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일회용품 활성화가 너무 많아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 그 이면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 할 때 투명 페트 넣고 나머지 플라스틱 넣고 스티로폼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재생 코드가 7개로 나눠지는 건 다 아시지 싶은데 그걸 다 구분해서 넣고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분리수거하는 구청의 자원 회사들이 그걸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자원 재수환율은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높지 않는 한 자리 숫자 이하 저 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리사이클로 우리가 재생하고 있는 비율이 리사이클 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크게 저는 3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물리적 리사이클이죠. 그러니까 파쇄를 해가지고 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성능을 뽑는다든지 다른 데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리적인 리사이클이 있고 화학적인 리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화학적 리사이클이라 그러면은 해중합이라고 얘기하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여기는 염색도 하고 코팅도 하고 여러 가지 폴리에스테르도 있고 면도 섞이고 홈방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섞이는 걸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화학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화학적 리사이클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 바이오 리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바이오 리사이클은 바이오매스 소재로 특히 일반적으로 식물성에서 나오는 놈을 다시 이렇게 미생물로 녹여가면서 다시 순환시키는 기술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아직 미비하고요. 화학적 리사이클 또한 거의 미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물리적 리사이클 한 2~3%밖에 안 되는 그쪽에 환경부가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ESG 경영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가버넌스 속에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기업들이 다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사회가 그리로 가니까 기업 이윤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은 하나의 상품으로도 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은 마스크 좀 덮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기업체들은 이윤 창출이 원래 목적이다 보니까 또 실제로 여기 이로 인한 또 약간의 반대 급수적인 안 좋은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그린워싱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 정도, 20% 정도 그 바이오매스에 식물성 소재가 함유된 제품을 생분해 소재다, 친환경 소재라고 얘기를 하고 100% 들은 놈도 친환경 소재다 그러고 생분해 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100% 친환경 소재라 그러니까 놈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실은.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돈 100원 받은 놈이랑 100원 받은 놈이랑 똑같이 나쁜 놈 아니냐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는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에 계시는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국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것들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앞서서 고생하고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회사들이 조금은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가 있을 텐데 아까 전에 소비자 안보 실천하고
행동하는 녹색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실천하는 기업들, 준비하는 기업들 진짜 고생을 합니다. 아무도 안 가는 길 혼자 가야 되거든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그냥 가는 기업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부분 꼭 관리에서도 좀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물론 아리백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또 하나 바이오 리사이클 부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탄소 저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모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의 오늘날 과학기술이 두 축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축은 인간의 자본의 논리와 어차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본의 논리와 함께 가겠습니다만, 인간의 이기심, 편리함을 추구하는 IT 4차 산업 어쩌기 그렇게 되겠죠.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축은 그 기술들을 활용하되 인간의 행복함을 좀 추구하는, 저는 이렇게 그 산업이 1차 산업과 연계된 바이오 산업이 아닐까, 인간의 행복함, 미래 후손들을 위한 그 산업이 아닐까, 저는 산업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고, 저희들 하고 있는 기업들, 실패들은 다 이렇게 우리는 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꿈꾸는 기업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도 이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혹은 이런 친환경 소재들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에너지 산업도 친환경 좀 가야 되고 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관에서만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녹색 소비자가 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이유가, 일반 소비자들은 나는 내가 쓰고 있는 옷이나 플라스틱이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이나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처럼 오래 쓰고 편하게 잘 쓰고 버리면 자연으로 그냥 확 돌아가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마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옷 입고 다니는데 흐려져 없어져 버리고 빵꾸 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생분해 얘기를 하고 자연 친화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분명히 또 돼야 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그러면은 리사이클을 하는 제품과 비록 양은 적지만 리사이클 자원 재순환하는 기술과 비록 옥수수, 사탕수수 혹은 각종 이렇게 우리 자연에서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소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탄소 발생하고 에너지도 쓰이고 그럴 텐데, 그러면 과연 어느 게 더 친환경적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람법인을 하면서 지금 산자부하고도 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축이 뭐냐면 바이오 리사이클 부분입니다. 친환경 속에서 바이오 식물성에서 나오고, 이 나오는 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만들 때 미생물을 활용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것도 어차피 미생물을 활용한답니다. 활용해가지고 완전 생분해가 끝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되는데, 그 공정 과정에서 기술적인 컨트롤이 좀 들어가면은 원천 소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아직 전 세계에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대구에서 먼저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준비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이 조금 준비되면 지역적으로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국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가질 수 있는 모티브가 되지 않겠냐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그 산업을 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성화시키고 기술 개발하는 축 하나하고, 그걸 다시 순환하는 기술 쪽으로 개발들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협의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관을 적극적인 지원을 좀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후손들을 위한 미래 사회에 대한 큰 비전을 좀 갖고, 관에서는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적 큰 그림을 그리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자본이 사실은 저는 석유 및 화학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소재를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그 속에서 소비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길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아주 기업의 절절한 이야기들을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구가 그래도 이제 산업 기반 자체가 영세 기업, 중소기업이 많아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으면 어차피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관의 지원이 물론 커야 되겠지만 우리 소비자가 어떻게 좀 하는 게 그나마 기업의 힘을 좀 보탤 수 있을지라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토론자신데요. 이모금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힘을 좀 드리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 자원순환 과장 이모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상임위원장님 발표하고 또 사회정신들이 박찬희 위원장님 그거를 전부 다 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지금까지 중수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라는 그 사실이 좀 많이 느껴졌고 또 발표하실 때 볼 때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또 우리 지방의 또 어떤 또 그런 또 책임감 또 해야 될 부분 또 우리 또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또 환경 쪽의 이런 단체분들도 역할도 중요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크게 봐서는 이 환경이라는 어떤 자원순환 자체라든지 환경 전체가 저는 볼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라는 어떤 사실은 정말 높이 평가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참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부 정책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 일회용품 보정제하고 우리 또 일회용품 이거 지금 추가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 규제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지금 재작년에 우리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또 분리 사업 이 자체도 1년 유예됐었고 단독주택이 지금 작년에 법적으로 했지만 1년 유예해가지고 이번 달 25일부터 하는 사례도 정부 정책들이 되게 조금 이제 연착 요구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봐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큰 그림에서는 2030년에 우리 이제 폐기물은 이제 매립장의 가역성은 직매립이 금지가 되는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이제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정했던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우리 대구시도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시행 계획을 지금 이제 지금 집행 계획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연말 마무리해서 환경부 승인을 지금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근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앞으로 가는 어떤 방향성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조금 준비할 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 대구시의 상의 어떤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원순환 쪽에 2030 로드맵 쪽에 저희가 이게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을 당시는 전체 사업을 950억 정도로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또 사업 규모에서 일부가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 민간 쪽의 어떤 거버넌스 쪽에서 좀 비용이 약한 것이 아니냐. 물론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이 사업 아이템을 많이 고민을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순환 어떤 이런 시행계획 이런 것들도 또 쉽게 말해서 이제 많은 어떤 의견이 이렇게 공감대로 해서 이제 우리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요. 지금 1.8원이라는 이런 것도 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열려있다. 또 우리 작년에 2030 로드맵을 할 때 이제 그 4천만 원을 지원해서 녹소형과 이제 최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도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조금 비용이 줄어들고 하고 있지만 항상 이제 변화의 기조에서 계속 연결이 되겠다 이런 그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는요, 그 매립장이 다른 타시도보다는 좀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수도권 이런 데는 정말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우려가 있죠. 우리 대구시는 2013년도에 나사업 방천리에 매립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의 하단 산이 이렇게 와룡산입니다. 바닥이 이렇게 된 걸 한 70%, 7분 넘선을 이렇게 깎았어요. 그래서 그 레벨까지 이제 확장 레벨로 올렸는데 이것을 이제 12단계로 해서 2066년도까지 지금 매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지금 타시도도 마찬가지면 매립장을 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영구적으로 우리 후손에게 계속 그렇게 써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립률은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요. 이제 그 구성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아까 우리 그 1인당 그 폐기물 발생량이 우리 대구시가 좀 높은 이유가 타시도보다 이게 다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쪽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정책적으로 규제를 할 겁니다, 원래. 그리고 사업장 생활 폐기물도 많이 들어와요.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학교나 공부대 이렇게 대규모로 400kg 이상 발생되는 데에서도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원래 사업자는 자기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소각시설이 있죠, 전체에. 또 우리가 SRF가 폐기물 보형하러 있고 또 음식물 폐기물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재활용 쪽에 이런 구성 품목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지금 요게 1.01에서 이제 그 전국 평균 쪽에서 이제 목표를 0.86으로 줄이는 것도 우리가 그런 건 환경부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얘기했던 최종 처분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따른 또 그 재사용률은 재이용률은 높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시행을 안 하면은요,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페널티를 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매립하고 소각을 많이 하면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또 많이 해요. 이제 이 부분이 2019년부터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이제 폐기물 킬로그램당 매립은요, 이게 10원이고 소각은 10원으로 했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전체 이걸 비용을 환경부에 올려주면 환경부에서 70%를 교부를 줬는데 이제는 전년도에 매립하고 처분, 매립률하고 소각 부분에서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줄어들면은 90%를 받고 늘어나면 70%에서 이게 가감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줄어들 이유가 아니라 70%에서 되기 때문에 엄청 이게 또 페널티를 많이 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건 이런 그 정책 기조들이 계속 우리 우리 시에서 계속 또 움직임에 좀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좀 느껴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책 쪽의 사업의 몇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이제 보면은 다용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용기 사업이 이제 보면은 많이 지금 또 이슈가 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음식 배달차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이제 다용기 사업 쪽을 우리가 장애인연대하고 해가지고 환경운동연합하고 일부를 좀 했었는데 그게 조금은 아직까지 안 됐어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좀 또 했었는데 장례식장도 법안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데 어쨌건 장례식장은 내년도에 저희가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장례식장이 대구에 한 69개 정도 있는데요. 그런 쪽을 해서 지금 또 좀 지원하는 쪽에 이렇게 좀 그 사업도 구성하고요. 또 텀블러 세척기기도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부분하고 우리 시하고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할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인용 우리 펫병하고 캔 이런 거 배수하는 것도 원래 대구시에서 최초로 그래도 사실은 일부 했지만은 메이트론하고 해서 원래 8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확대해서 지금 그 사업도 지금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부분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다용 식기 세척기 해가지고 수성구 자활복지센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해가지고 한 1억 5천만 원 지원해서 복지관하고 아니면은 우리 관내 연구 같은 카페 쪽에 식기 세척기기 한 1억 원 정도 하고 또 거기에 또 기기 식기 세척도 하는 비용도 한 2,500 정도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지금 대구형 자원순환 가격 운영이 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시민 참여형 예산으로 시민분들이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갖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소연들도 물론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원래 이런 사업 내년다 하는 것들을 업데이트해가지고 같이 좀 녀석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형 자원순환 가격 운영은 이 부분은 지금 수성성당에서요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수성구에서 내년에 할 겁니다. 요 사업도 지금 한 2,500만 원을 해가지고 요거는 그겁니다. 아까와 이런 식으로 자원순환 가격 말 그대로 가져오면은 유가 보상이나 포인트로 해주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에코투게더라고 모바일 앱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임대료를 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라면은 다른 구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모니터링 하셔서 다른 구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사업이 지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이게 가는 부분이 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시에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이 이 시행 자체를 하는 것들을 자꾸 연착하는 것 자체도 시장의 어떤 반응 자체에서 어떤 경기의 변동의 어떤 연관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움직임이 기업이라든가 시민들하고 연대되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경제 논리하고 왜 또 그만큼 플러스에 알파 되는 것들이 같이 움직여야 우리 되는 거지. 아무리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환경만 자꾸 강요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모색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할 거 있으면 따로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의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주셨고, 함께 가야 된다, 예산은 열려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셔서, 하여튼 그 같이 논의하고 가면 위원장님 제시한 희망을 향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요.
토론도 들으셨고 주제 발제도 들으셨는데 혹시 기존 토론자분들 외에 질문하시고 싶으시거나 나의 의견을 좀 필요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시면 자유롭게 조금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수분은 조례도 있고요.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소개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달서구에서 엄천돌정입니다. 참고로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우리 달서구 기령 방송을 주는 노래 그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수 쳐드려야 하여튼 저는 오늘 우리 자원순환 과장님을 만나는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물어봐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쨌든 다른 분들은 다른 얘기 할 테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징계 금지, 이제 종량제 봉투 쓰레기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매립이 안 되잖아요. 2030년부터 수도권 2026년부터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제가 최근에 대구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생활 폐기물이 하루에 한 2,500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생활 폐기물이. 맞습니까? 그 중에서 한 3,100톤, 3,000톤 더 됩니까? 넘습니다. 예. 그 혹시 거기에는 혹시 사적 폐기물하고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순수한 그겁니까? 그게 그 중에 종량제 쓰레기는 몇 톤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생활 폐기물로 예. 들어오는 게 한 688톤 정도. 예, 매립장에. 이거 제 말은 예. 하루에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우리 크게 음식물 폐기, 생활 폐기물 하면 음식물 폐기물하고 그다음 자르 폐기물하고 종량제 봉투 폐기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종량제 봉투로는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1,200톤 정도 나옵니다. 오는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중에 예. 예. 성서 소각장에서 일부가 소각이 되고요. 네. 나머지는 방전리에 가면 SLF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됩니다. 그죠? 예. 한 절반 정도가 거기서 소각이 되고 나머지 600톤 정도는 지금 현재 봉투채 그대로 매립을 합니다. 제 이야기 맞습니까? 예,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 네. 맞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진짜 이 많은 양의 종량제 봉투 쓰레기가 지금 현재 매립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2030년이 되면 더 이상은 매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선가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지금 성서 산단 안에 있는 성서 쓰레기 소각장의 개체 사업을 합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이제 곧 착공할 겁니다. 예. 그 노화된 1호기 자리에 1일 360톤 규모로 지금 개체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2, 3호기 후적지가 남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앞으로 2, 3호기 후적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 그냥 이제 그 부분에 언급은 좀 하는 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은 확정은 안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 아까도 제가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루에 600톤 규모를 직매립을 하는데 이걸 이제는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구 시내 어디엔가는 지금 시설을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 대구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땅을 찾아야죠. 그 왜 지금 안 찾고 계시죠? 지금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정부에서 아주 좋은 또 건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이대로 있으면 2, 3호기 후적지에다가 그때 돼가지고 한 4, 5년 남겨놓고요. 자,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비용이 적게 된다는 의미로 2, 3호기 후적지에 다시 지을 거잖아요. 그 솔직히 차라리 이야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달서구 의원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달서구를 한번 보십시오. 대구시에서 제가 님비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방자치에 맞고 형평성은 맞아야죠. 대구시에서는 모든 생활 폐기물을
지금 어쨌든 방천이도 우리 성서 권역에 가장 가깝잖아요, 솔직히. 달성이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얘기가 공감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아니 왜냐면 아까 직렬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제가 부분을 우리가 다 감안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가 의원님이 어떤 그 부분에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왜냐면 왜냐하면 다 합니다. 제가요 서민호 위원장님하고 다 얘기 듣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에서 이슈화해가지고 결론을 낼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의원님 질문. 의원님 그 네, 팩트를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얘기 안 하셔도 다 합니다. 아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공론하고 아니 제 말은 아니 왜냐면 지금쯤은 아니에요. 아니 대구시에서 나서야죠. 아니 지금은 2022년인데 아직 그걸 저희가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지금 여기 이슈화할 리는 없죠.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거 문제 또 네. 왜 이해했어요? 아니 그 얘기는요. 그 의원님 외에도 다른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달서구 의원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 모르시겠는데 지금 어차피 제가- 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요. 예. 제가 솔직히 지금 달서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많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아까 얘기 거기에 그 주민지역협의체의 그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없다. 의원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제 말은 주민협의체는요. 그 주민협의체는 지금 현재로 사실은 그건 당근이잖아요. 저는 재측을 이야기하면 그건 당근이죠. 그 실제적으로 사업비의 10%에 관한 그 시설물 지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이건 다른 겁니다. 그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실제 달서구에 지금 계속 그 후적지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얘기는 어떤 건지 충분히 압니다. 저희가 주민의 어떤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뭐 민을 떠나서 이제 주민들을 떠나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자고 하는 것도 지금 자체적으로 맞지 않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제가 예? 제가 아니, 지속적으로 근데 얘기를 하면 아니,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이슈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아니, 직면님을 아마 말씀하셔서 오늘 토론 주 이슈는 그거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진행을 위해서 두 네, 분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로.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왜냐하면 2025년 돼가지고 담아놨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하니 저도 당황스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거는 뭐 그 의원님 외에도요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 과장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또 이제 토론이 또 잊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그 주민들도 의원님은 또 저 시각에서 말씀하시는구나. 또 과장님께서 전체를 또 시를 생각하면서 계획에 따라 말씀을 하시는구나. 또 이런 얘기들 뭐 긍정적으로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또 그 의회나 또 정책적인 질이나 또 지역에 관해 또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여기 계시는 그 대구 시민들 여기 위원님들 회원님들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으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혹시 그 외에 다른 혹시 질문이나 말씀하실 분 계시면요 한 분만 더. 네. 네, 어쨌든 그 자원 그 순환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게 아르테 그 이사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 섬유 소재를 이렇게 옥수수 전분 식물성으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잘 썩으면 이따가 그냥 혹시 빵꾸나 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극복돼야 될 문제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품이 좀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유기농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1, 2% 정도만 유기농 섞여도 막 초창기에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선정했었는데 이 또한 성분의 소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 소비자들이 이해하게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우리나라 산업 인류 역사 속에서 의식주가 말했듯이 섬유 산업은 인류 역사와 함께 왔는 산업 분야라고 말씀드릴 만큼 워낙 광범위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와서는 패션이라는 디자인이라는 이 아젠다가 또 들어오면서부터 예를 계속했습니다만 특히 아이티 작가도 써가지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아주 소모적인 산업이 섬유 패션 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또 부가율 가출이 높죠. 부가도 높고 한데 이 다양한 이 패션 섬유 산업 모든 부분을 지금 현재 커버한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PHA라는 소재가 있고 PLA라는 소재도 있고 뭐 이렇게 석유계에서 만들어진 성분의 소재인 PBA, PBS, 뭐 PC, 뭐 등등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고요. 성분에는 되지 않으면서 바이오매스, 식물성에서 왔는데 성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뭐 바이오, PU, 바이오 PT 이런 소재들도 있습니다. 앞에 바이오가 붙어가지고 바이오매스 식물성에서 왔는데 분해가 잘 안 되는 분자로 합성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못 얘기해서 말씀을 잘못하면 제가 제 사업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될까봐 함부로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비상소방서에서 여기서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서는 어떤 게 좀 이렇게 소모주의까지 보면서 우리 의류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기 뭐 현수막이라든지 지금 마이크에 달려있는 이 부직포 일회용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제 마스크 제일 저희들이 좀 많이 만들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마스크에도 실제적으로 방진을 하면서 균을 잡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간 정전기 필터라고 MB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놈 때문에 생분의 마스크가 또 크게 나오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코로나 끝나고 한 내년 후내년쯤 되면 이게 생분해는 재전환될 것 같고요. 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작게나마 속옷에서부터 왜냐하면 이렇게 생분해 소재들이 또 좋은 게 자연에서 쏟아 보니까 자연 항균력을 갖고 있는 소재들도 있습니다. 99.9%의 이 마스크 쪽도 좋죠. 항균력을 갖고 있으니까 좋고 이제 생리대 기저귀 쪽으로 연구가 될 겁니다. 욕창 방지도 하고 애들 지금 이런 것도 좀 방지하면서 얼마나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생리통에 고생하고 있는 애들도 많고 인체에 좋으니까 뭐 오늘 이상하게 사실은 우리 정현수 여러분께서 참여하라고 했는데 참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토론자 이거 모르고 왔어요 사실. 토론자 이거 모르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어쨌든 제가 잠시만 좀 내리겠습니다. 요한이 100% 아니고 99.9% PLA 생분해 수수로 만들어진 옷인데 이게 한 1년 된 옷입니다. 1년 된 옷이고요. 예, 사실 이게 분해에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생물이 있어야지 분해가 되는데 미생물이 제 몸에 좀 아직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뭐 가방이라든지 지금 이제는 최고 좋은 거는 제가 보는 건 수세미 같은 거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쓰는데 정말 깨끗하게 항균력이 있으니까 뭐 샤워 타올, 뭐 수건, 뭐 이쪽 혹은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여러 분야가 연구가 막 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들, 애들 위생 쪽에 좋으니까 뭐 등등등이 아까 시장을 이제 차지해가면서 패션 쪽은 칼라가 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열이 막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 쪽입니다. 근데 이놈은
열에 좀 아주 취약한 놈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화려하고 이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 일상 속에서 건강과 행복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야 쪽으로 공기청정기, 자동차에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에어컨 필터 엄청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바꿔나가면서 우리 의료 쪽은 아나바다로 조금 해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의료 쪽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모든 우리의 패션 디자인 시각에 맞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쇼핑백이라든지 리본, 꽃, 리본, 조합 이런 쪽에 쓰고 버리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런 쪽부터 바꿔가는데 문제는 가격이 아닌 문제인데 좀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정보도 실은 우리가 접할 수 있었고 굉장히 열띤 지금 토론의 장에 2시간이 꽉 찼는데요. 마무리에 그래도 말씀을 주제 발제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기를 요청합니다.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었고 와서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 최성원 선생님이나 우리 안홍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의 전환이구나 문화 속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최성원 선생님께서 본인이 느낀 거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를 바꿔가는 작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거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문화의 전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안홍태 선생님도 기존의 길이 아닌 이 중요성을 가지고 PLA라는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새로운 녹색경제 이게 녹색경제의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시대가 강요하지 않아도 느낀 시민들이 느낀 기업인들이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게 요즘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거는 올해가 환경표지 우리나라 환경표지 있잖아요. 환경표지가 만들어진 지가 30년 된 거예요 벌써. 근데 30년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대구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물에 오염이 있으니까 세제를 친환경 성분으로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여자 사장님을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응? 그쵸, 이 대구 분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세제를 친환경 세제로 만들어서 했는데 벌써 30년이 돼서 지금 보면 대기업들이 풍풍이 환경 표지를 받은 제품이에요. 네, 풍풍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지로 대표 주방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환경 표지를 받은 환경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부터 아주 작은 느낀 사람이 시작한 작은 노력을 30년이 되니까 이제 기업화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지금 플라스틱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플라스틱의 문제를 느낀 활동가하고 기업인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변화는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같이 하자, 따로 가지 말고 같이 하자는 말씀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누가 펴줘야 되잖아요. 최성원 선생님이 같이 합시다. 그럼 모이겠어요? 절대 안 모여요. 우리 이모건 과장님께서 같이 합시다 그러고 지속협이나 해가지고 같이 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딱 중심에 앉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리더로서 이거를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그 소각장은 정말 심각하죠. 올해 서울이 터졌잖아요. 서울이. 뉴스 다 보셨죠? 서울.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소각장은 기존의 소각장 모습이 아니라 매립이잖아요. 매립. 저는 하남에 있는 미사리 매립 소각장을 가봤어요. 근데 바로 길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정경기장 바로 옆에. 네. 그래서 와 이게 소각장이야? 근데 그때에 담당 과장님이 이 LH에서 이걸 기부 체납하는데 그 기부 체납하는 돈 플러스 1,000억인가가 더 그랬대요. 그래서 하남시가 책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각장 관련해서. 그렇지만 쾌적한 공간에 소각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가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갈등이 아니라 풀어가야 될 문제고 풀어가려면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뭐 매립 비용 더 부담금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담금의 일부를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감량의 투자. 그래서 어차피 돈 쓸 건데 왜 주민참여 예산에 넣지를 않아가지고 과장님이 모르시는지 적극적으로 넣으라고도 알려주시고 투자를 좀 하면서 정말 선도적 선순환의 구조가 돼서 대구가 정말 대표적인 민간 거버넌스로 이런 자원순환의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대표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 녹소연이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대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대구광역시가 그리고 대구광역시 행정이나 의회나 NGO나 정말 협력을 잘하면서 하더라라고 그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희망적인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민관, 기업, 소비자, 활동가 다 함께해서 많은 생각들을 안고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준비한 마지막 4탄이거든요. 연말에 또 많으실 텐데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정현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지역이 만드는 탄소 중립, 우리 아주 크게 지금 꿈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요. 지역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자원순환 도시가 오늘의 주제였고 이상으로 2022년 대구 탄소 중립 도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